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돈 새는 구멍을 막아드리고 재테크 상식을 올려드리는 얼추 5분 돈구멍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뭘 다루나요? 11월에 건강보험료를 폭탄 맞았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폭탄 맞으셨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폭탄 맞으신 분들이 있고 안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가입 기준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1월에 건강보험료를 폭탄 맞으신 분들은 그 지역 가입자라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가입자로서 월급 받으면 회사에서 회사가 반, 내가 반 이렇게 내게 되는데, 지역 가입자분들은 이제 회사 다니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자영업자가 되겠죠.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 소득에 기반해서 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번에 11월에 폭탄을 맞은 겁니다. 사실 폭탄을 맞았다고 한다면은 기존보다 소득이 올라갔거나 뭐 재산이 올라갔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번에 11월 뭐 신문 기사나 폭탄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지역 가입자 분들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역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돼요? 아, 이게 많이 내서 사실 폭탄을 맞은 게 아니라 이게 부과하는 그 방식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11월에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은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소득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소득을 기반으로 하냐면 1년 동안 쭉 벌어들인 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합니다. 5월에 신고를 한 소득이 국세청에 종합이 돼서 이게 확정되는 게 7월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이 10월에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곳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갔을 때 11월부터 부과되는 보험료가 반영되다 보니까 요번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19년에 소득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2020년 5월에 신고를 한 거고 소득이 많은 걸로 잡히다 보니까 11월에, 그리고 심지어 이분들은 또 뭐까지 계산되냐 하면 그 6월 1일에 재산세 납부한 걸 기준으로 작년보다, 그러니까 2019년 6월 1일에 부과된 재산세보다 2020년 6월 1일에 부과된 재산세가 많아졌으면, 즉 재산 가격 자체가 늘어났으면, 요즘에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11월에 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고 재산이 올라갔다, 이게 11월에 전부 다 보험료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지역 가입자들은 재산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사실 직장 가입자들은 집이 한 채 있건 두 채 있건 세 채 있건 건강보험료에 문제는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지역 가입자분들은 집도 있고 아니면 집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까지도 재산으로 다 환산을 해요.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억울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재산에 포함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이 자영업자분들의 소득이 확실히 파악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분들은 회사에서 월급 딱 주면 그게 파악이 되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예전에 그냥 현금으로 주로 거래를 할 때 이분이 언제 버는지 국세청에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누락시킨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라고 하는데 막 강남에 집이 3채고, 그러니까 이 재산을 소득으로 추정을 하자, 간주하자 이겁니다. 소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집도 좋은 집 가지고 계시고 차도 좋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산을 소득으로 추정하다 보니까 재산도 건강보험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점차 재산 부분은 축소돼가지고 2022년도엔 한 번 더 개편이 돼서 재산 부분 축소되고 소득 기반으로 하는 이 건보료 체계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산도 건강보험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전월세는 어떻게 해요? 사실 이제 전세나 월세 하면서 전세권 등기 설정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한데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등기는 안 하죠. 전세는 그런데 뭘 하냐면 대부분 확정일자라는 거 봤죠. 확정일자. 그러니까 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라는 걸 받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때 우리가 뭘 첨부하냐 하면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내요.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서상에 보증금 얼마인지 써 있잖아요. 이게 다 종합이 돼서 이게 또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가 쫙 행정기관에 제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전세는 얼마 살고 있구나, 이런 게 포함이 돼가지고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는데, 자 여기서 근데 문제,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월세, 그러니까 다들 받기는 하는데 월세 보증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월세 같은 경우에 확정일자 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임대차 계약서가 당연히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보증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건보공단에서는 그 주변에 평균 전세 보증금 시세로 간주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월세이신데 확정일자를 안 받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주변 시세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월세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보다 굉장히 낮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셔서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잡혀있는 것보다 내가 월세 보증금이 이만큼 낮다라는 걸 증빙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건강보험료 차익이 있다면 환불을 해줍니다.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건강보험공단에 지금 신고가 되어 있는, 즉 그 평균적인 전세 보증금의 시세보다 월세 보증금이 더 높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건보공단에 꼭 확인을 하셔서 내가 지금 잡혀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실제 보증금이 얼마인지 요거 비교를 하셔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판단을 해보신 다음에, 만약에 이게 더 내가 지금 잡혀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 입 꾹 다무시면 되고, 만약에 대부분 그렇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월세 보증금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거, 확정일자를 안 받으신 이 월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차 계약서를 꼭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셔서 조정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내가 집을 사서 거주를 하든 재산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낸 경우, 이건 어떻게 되냐? 대출은 차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억짜리 전세에 사는데 2억이 대출이야. 그런데 실제 내 자산은 그럼 1억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출 2억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3억 전체를 재산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전세보증금은 해당 이 비율을 좀 곱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출은 어쨌든 빼지 않는다는 거, 그게 조금 억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데 안 고치고 있네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1부는 마무리하고 2부에서 또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